자, 지난 시간에 2장 금융 시스템의 개관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제 뭐 금융 시스템을 봤고, 금융 시스템의 전체 모양을 우리 국민경제순환 모형과 더불어서 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시스템에서 이제 보니까 두 파트로 나눠지더라.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그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여유 자금을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시켜 주는 것이 금융이다. 라는 것을 봤고,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을 통한 연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국제화까지 봤죠. 그 다음에 또 남은 이제 반대 부분.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금융. 그러니까 자금의 연결. 그죠?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간접금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을 통한 금융은 직접 금융이고,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나니까 직접 금융이죠. 그러나 중개기관을 통한 금융은 중간에 금융기관이란 게 제3자가 끼죠. 끼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불편하게 이런 것을 하느냐? 그리고 제3자가 낀다 그러면 분명히 비용이 더 높을 겁니다. 직접 하는 것보다 제3자한테 뭔가 떨어져야 되니까요. 그런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왜 이런 방법을 찾느냐?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봐서는 금융시장보다는 금융 중개기관을 통한 금융이 먼저였다라고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사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금융을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걸 듭니다. 거래 비용과 투자 위험,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방식,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중개기관을 이용한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융, 돈 남는 사람과 필요한 사람이 연결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 남는 사람도 돈 빌려주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빌려줘야 되느냐? 돈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찾는 게 굉장히 시간도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저 사람 빌려줘가지고 괜찮을까? 저 회사 괜찮을까? 안 망할까? 뭐 그런 것을 조사,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떼일 수도 있는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다 우리가 거래 비용과 위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돈, 서로 찾는 시간과 돈이죠. 찾고 거래하는 시간과 돈. 근데 이제 이 거래 비용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합니다. 이 거래 비용에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돈 한 단위당 거래 비용은 낮아지는 거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수록. 많은 돈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한 단위당 거래 비용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막 어떤 큰 사람이 대신 다 시장판을 다 읽어주고 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거래 비용은 단위당 거래 비용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 통해 가지고 대신 거래하는 것이 사실은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중개기관이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이 거래 비용이 존재하는데 금융기관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소위 이 거래 비용에서의 나름대로 개인보다는 강점이 있다. 강점이라는 것은 더 낮은 비용으로서 이걸 연결시킬 수 있다. 어떻게 해서 더 낮은 비용이냐? 결국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 상대해 가지고 찾았던 게 뭔가 하면 몇 개 찾아놨는데 이 사람을 연결시키고 나머지 몇 개 남아있죠. 그럼 다른 사람은 그냥 그걸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낮을 수 있는 거죠. 중개기관은.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이 자금을 필요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죠. 자금을 필요한 사람도 이제 이런 중개기관에 와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죠. 직접 자기가 돈 있는 사람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빌리러 오는 거죠. 빌리러 온다 그러면 뭐 중개기관 또 그런 경우에는 뭐 돈 예금하러 온 사람이 줄 서 있다.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줄 서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찾아가지고 돈 빌리러 오면 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유동성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뭐 현재 그러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금융중개기관의 기능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마 금융중개기관 내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중개기관 간에도
과연 어떤 기관이 더 경쟁력이 있느냐. 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뭐 금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떤 학생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금융기관 취업을 희망한다고 인턴 하겠다 그랬는데, 뭐, 이 기본적인 이 화폐금융 수업도 안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자, 기관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이해의 바탕이 이런 겁니다. 본질적인, 그러니까 뭐 기업 가치 뭔가 하면 어떤 조직의 기본적인 이유에 그런 건 경영학에서 배울 수 있고, 뭐 그건 일반적인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금융기관은 독특한 기관이다. 본질적으로 그 기관의 차이가 뭐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의 강점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라는 것은 다른 기업하고 일반 제조업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거래 비용과 투자 비용입니다. 거래 비용을 낮출수록 기관은 더 다른 기관에 비해 가지고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느냐? 규모의 경제죠. 왜 금융기관들이 대형화를 추구하느냐? 대형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이 거래 비용과 그 다음에 위험도를 낮추는 거. 그 두 개입니다. 그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형화를 추구합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대형화를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맥시멈은 자기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 크기죠. 그 이상으로 대형화를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래 돼버리면 완전 독점이 되겠어 오히려 규제가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시장 시의 한 절반 정도, 맥시멈 절반에서 60%그 이상은 안 넘어야 됩니다. 너무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형화라는 게 없는 거죠. 없는데 금융은 어쨌든 계속적인 대형화 추세로 나간다. 대형화를 통해 가지고 이 존재의 이유가 되는 이 부분에서 비교 우위를 더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의 경제, 유동성 서비스 다 대형화를 통해 가지고 이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준다라는 것은 돈 빌리 간 사람의 부도 위험은 그건 상수입니다. 거의 상수라고 봐야 됩니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관이 잘하더라도 그걸 없앨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돈 빌리 간 사람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걸 잘 가려내야 된다라고 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는 대출자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당한 많은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게 뭔가 하면 연체를 한다거나 부도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 아니면 코로나 사태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뭐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뭐 우르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뭐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자가 나쁜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뭐 이런 큰 충격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위험과 충격,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부도 위험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를 그렇게 접근하면 완전히 금융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험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 이 위험을 낮춘다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위 한꺼번에 발생하는 위험을 없애는 겁니다. 위험을 분산시킨다라는 거죠. 위험을 분산시킨다. 분산시켜 놓으면 한꺼번에 안 발생하는 거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년에 뭐 한 100건 정도 부도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게 이번 달에 100건 부도 발생한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은 그냥 당장 파산입니다. 당장 파산이지만 10년에 100건이라 그러면 1년에 10건, 한 달에 한 건 정도 부도를 맞는다. 그러면 그게 금융기관이 제일 잘 운영하는 겁니다. 제일 바람직한 거다는 거죠. 그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전체 기업하고 그 다음에 전체 기업의 평균 부도율을 딱 따져보면 나옵니다. 나오면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당하느냐. 뭐 개수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분산해 가지고 쭉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그것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잘하면 위험 분산을, 이제 그거 하는 것이 위험 분산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바로 이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은 기업의 대출에 투자를 한 꼴입니다.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를 받는 건데 그것을 잘 분산해야 된다라는 것은 시기도 분산을 하고 시기라는 것이 기업의 예를 들어가 뭐 이 처음 시작하는 뭐 이 신생 기업에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오래된 기업에도 하고 중간 기업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도 분산하고 그다음에 산업별로도 분산을 해야 됩니다. 산업별로도 제조업, 서비스업 등등 뭐 다 분산을 하고 온갖 이제 분산을 잘하는 거죠. 금융의 제일 큰 요체는 분산입니다. 위험을 줄이려 그러면 위험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줄인다는 것이 절대적인 양으로 줄이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총 발생하는 위험은 못 줄입니다. 줄일 수가 없죠. 한꺼번에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는 분산한다. 또한 이 경우도 실제 덩치가 클수록 금융기관의 덩치가 클수록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위험에 대해서 버티는 힘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5개 회사 망하면 흔들흔들하는 금융기관이 있다. 그 기관보다 100개 정도 그러니까 배 정도 크다 그러면 거의 뭐 8, 9개, 10개 정도까지는 또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금융중개기관은 뭐 보다 큰 덩치를 지향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제일 큰 이익은 존재 이유는 세 개입니다. 그 거래 비용과 그 다음에 위험. 위험이란 것은 이제 부도 위험이죠. 위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위험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 위험이 발생하느냐? 그 위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위험이 있는데 자, 역선택의 문제하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는데, 자, 부도가 나는 경우를 이제 보자라는 거죠. 대출을 했는데 그 대출이 부도가 나는 경우를 보자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자, 먼저 역선택 문제는, 대출을 해주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러 오냐, 라고 보면 대부분은 위험이 높은 자금 차입자들이 받으러 옵니다. 많이 받으러 옵니다. 위험이 아주 낮은 자금 차입자는 가능한 한 자기 근처, 자기 돈을 씁니다. 자기 돈이 있으면 자기 돈을 쓰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이 사업이 위험이 꽤 높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내 돈보다는 남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죠. 남 돈을 가지고. 뭐 완전히 떼먹겠다 그러면 범죄지만 그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더라도 이런 성향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있어서 항상. 위험이 높은 자금 차입자가 돈을 빌리러 온 성향이 높고 그러면 이 금융기관의 능력이란 것은 이 사업이 얼마나 위험이 높은가를 잘 가려내는 겁니다. 잘 가려내는 거다. 잘 가려내는 것이 금융기관의 능력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역선택을 하게 되는데 역선택을 막는 그게 금융기관의 능력이고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 사업을 잘 분석하는 소위 여신 담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출 담당자라는 것은 대출 담당자가 이제 큰 금융기관일수록 기업별로 아니면 기업도 이제 산업별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산업별로 부동산도 부동산 성격에 따라 가지고 또 부동산 담보대출도 성격에 따라 가지고 좀 다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담보가 있는 건 좀 덜하지만 담보가 있는 것은 이제 담보가치평가도 또 전문화합니다. 담보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대로 된 가치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치평가 그것도 전문성이 다 있습니다. 있고. 예, 그것도 그럴수록 이제 큰 금융기관일수록 더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주고 난 뒤에도 이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고 나면 그 다음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죠. 차입자가 대출 상환을 방해하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돈을 뭐 이 사업을 위해 가지고 빌렸다 그러는데 돈 빌리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바뀌는 수가 생기죠. 아예 뭐 일단 좀 쓰고 나자. 그래가지고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뭐 돈을 그냥 쓰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하기 나름인데 요즘에는 이제 금융기관이 저런 대출에 대해 가지고 약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이런 용도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사업보고서 내놓고는 들고 가가지고 딴 데로 쓰는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요즘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한적 약관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쓰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은 못 하겠죠. 말은 못 하겠지만 만약에 약관을 요구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쓰는지 이제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하고 안 그렇게 쓴다 그러면 회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사보고서대로 쓰겠다고 했는데 들고 가가지고 약정을 안 했는데 다른 식으로 썼더라.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기간 내에는 어떻게 말을 못 하더라도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만기가 1년입니다. 매년 갱신을 하죠. 매년 갱신을 하기 때문에 1년 뒤에 갱신할 때 되면 그때는 이제 갱신을 안 한다. 뭐 회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도덕적 해이를 막는 시도들입니다. 차입자들이 대출 상환을 방해하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 규정을 두고 계약을 체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이 금융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구조적이죠. 빌린 돈 안 갚는 거죠. 그걸 낮추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라는 것이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개인 간에 돈 빌릴 때, 야, 저 사람, 돈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이냐? 돈 빌리겠다는 사람은 대부분 일단 수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리 가서도 잘 돈을 관리할 것이냐? 개인이 잘못 갖다가 두드리면 맞는 수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금융중개기관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은 시작은 기관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중개기관이라는 것이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결국은 금융중개기관 또는 금융기관은 소액 저축자와 차입자가 금융시장의 이득을 누리게 해준다. 그러니까 소액 저축자, 소액 차입자들이 서로 금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서로의 비용을 낮춰주고, 그러니까 거래 비용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위험 비용을 낮춰준다. 위험도를 낮춰줌으로써 양쪽에 차입자가 쉽게 돈을 빌리게 하고 저축자도 안전하고 저비용으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것이 이제 금융중개기관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소액이라는 이 꾸민 말을 썼느냐, 형용사를 썼느냐. 소액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선진국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거액 저축가, 그건 대부분의 뭔가 부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입니다. 기관 투자자라고 이야기하죠. 펀드. 그러니까 대형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대형 연기금 같은 기금 아니면 펀드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대형 저축가입니다. 대형 저축자인데 대형 저축자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금융기관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죠. 가지는 전문적인 인력을 또 따라 고용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뭐 펀드별로도 어떤 펀드는 전체 산업이 다 아니라 자기가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이제 영역으로 아주 내로다운 시켜가지고 전문성을 가지면서 거기서 수익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액 저축자는 사실은 이제 이 기관을 필요 없죠. 차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입자도. 거액 차입자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이죠. 대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안 빌립니다. 자기가 직접 빌리는 거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직접 빌리는 거죠. 그게 기관을 통해서 빌리는 것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선진국은 그렇다는 것이, 그게 이제 선진국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가능하다. 금융시장이. 금융시장이 잘 발전했으면 양쪽 간에 거액 자산과 거액 자금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충분히 잘 거래해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선진국이 안 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잘 발전이 안 돼 있죠. 경제의 규모가 얼마 안 되고 금융의 규모가 얼마가 안 되고 그러면 금융시장이 잘 발전 안 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소위 직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뭐 금융을 하게 되죠. 자, 이게 금융중개기관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자, 그럼 금융중개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금융기관이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봐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눕니다. 은행, 관로로 들어가죠. 은행,
그 다음에 보험. 이 좀 잘못해놨는데. 요거는 계약형 저축기관이 아니고, 이거 좀 다른데. 어쨌든, 이건 보험하고 요건 좀 다른 셈인데, 미국식이 분류가 돼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분류는 이렇게 네 개입니다.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은행과 비은행과 증권사, 그 다음에 보험. 이렇게 나눕니다. 보험을 여기서는 계약형 저축기관이라고 그랬는데, 뭐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은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업은행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일반 명사, 고유명사로 상업은행이 있었죠. 한국산업은행, 상업은행. 우리나라에 산업은행도 있었고 상업은행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이 두 용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은행이 합치면서 이름을 바꿨죠. 우리은행이, 지금 현재 한림대학교에 들어있는 우리은행이 상업은행과 그 다음에 한일은행이 합쳐가지고 만든 기관입니다. 옛날 이름은 상업은행이 있었죠. 근데 상업은행은 일반 명사로서 소위 이제 커머셜 뱅크, 일반적인 은행이 상업은행입니다. 은행이라는 용어 자체가 바로 상업은행이다. 커머셜 뱅크다. 라는 거죠. 그러면 상업은행 아닌 은행이 뭐냐? 그러면 뭐 기타 이런 거는 사실은 은행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 오해하고 있는 투자은행.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상업은행이 아니죠. 은행을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은행,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커머셜 뱅크,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을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증권사하고 이제 은행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은행도 상업은행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비은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은행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업은행이 아닌 은행들, 그런 것을 비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상업은행인 은행.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보통 시중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행들이 다 그렇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시중은행은 4대 은행만 남아있죠. 한때 한 8개까지 됐었는데 98년 금융위기로 많은 은행들이 망했습니다. 망하고 통폐합되면서 지금 큰 게 한 4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KB국민은행, 그 다음에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 4개죠. 이 4개가 소위 4대 은행입니다. 4대 은행이죠. 이제 역사를 보면 이 은행이 각 은행마다 뭔가 하면 인수합병 아니면 그냥 합병 아니면 인수 뭐 등등을 통해 가지고 합친 이름이 다 합치면 뭔가 이 4은행이 합친 것이 20개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28개 중에서 뭔가 4개는 그냥 날려버렸고 24개는 이제 어떻게가 인수합병을 통해 이 은행 밑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은행 밑에. 강원도에서도 옛날에 강원도에서 지역은행으로 강원은행이 있었죠. 그 강원은행이 조흥은행에 인수됐다가 그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에 인수돼 있죠. 그래서 이 신한은행 밑에는 신한은행이 원래 일본계 자금이 신한은행도 있지만 그 다음에 조흥은행도 있고 강원은행도 있고 그에 뭐 제주은행 뭐 몇몇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하나 들어가 있죠. 어쨌든 4대로 통폐합되어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은 많았었는데 한참 이제 은행들의 은행 허가를 많이 내주면서 28개까지 갔다가 금융위기를 딱 두드려 맞고 나가지고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금융위 기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거래 비용과 위험을 줄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덩치가 클수록 좋더라고. 덩치가 클수록 좋고 덩치가 클수록 큰 위험이 닥쳐도 안 망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잔챙이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28개나 만들어 놓으니까 98년 금융위기 생기고 나니까 다 망했어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봐가지고는 다 그냥 부도라 처리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다 나빠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잔챙이 많이 놔두면 뭐 그래서 그 처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등등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정성, 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대형화 시키자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근데 규정을 잘 맞춰야 되죠. 또 무조건 대형화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높아집니다. 소위 대마불사. 실제 이제 98년 금융위기 때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게 어디냐 그러면
그때 제일 큰 은행인 제1은행이었습니다. 제1은행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1은행이 대우그룹의 주거래 은행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손실이 컸죠. 그 다음에 그 하나뿐만 아니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가지고는 또 반대 생각입니다. 덩치 클수록 위험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세다 그랬는데 그때 따져보니까 제일 덩치 큰 놈이 제일 엉망이라는 거죠. 왜 그래 됐냐? 뭐 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덩치가 제일 크고 돈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뜯어먹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가가지고 다 그 은행 가서 뜯어먹는 거죠. 은행이 사실은 주인이 없죠. 기업, 그 재벌같이 주인이 딱 있다 그러면 뭐 뜯기더라도 이익이 있는 경우만 뜯기지 절대 그냥 안 뜯깁니다.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4년마다 계속 바뀌고 하니까 다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공무원 눈치 정치권 눈치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뜯겨가지고 제일 많은 은행이 제일 큰 은행이 제일 처음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뜯긴다는 것도 도덕적 해입니다. 도덕적 해. 사실은 은행을 생각한다면 안 뜯겨야 되는 거죠. 안 뜯기고 대신에 뭔가 하면 몇 사람 목 날라가면 되는 거죠. 목 날라가면 되는데 뭐 사람들이 은행원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요. 어? 은행에 뜯기는 것보다 내가 승진하는 게 더 좋다. 더 좋은 게 그 메커니즘입니다. 거기서는. 그게 절대 옳지는 않은데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도덕적 해인 거죠. 그러니까 덩치가 클수록 또 도덕적 해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반대쪽에서의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뭔가 하면 이 비도덕적이다 하고 그 칼질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본성인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가능한 줄일 수 있느냐? 줄일 수 있도록 경제를 운영해야 되는 거죠. 경제를 뭐 도덕군자가 운영하면 절대 경제는 산으로 갑니다.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효율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규제는 해야 되고 덩치도 뭔가 하면 경쟁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덜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사회 전체가 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왜 뜯어먹는 놈들이 많냐 그러면 사회 전체가 뭔가 하면 덜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지금 이제 뭐 이 LH 이 투기 사태가 발생했죠. 맹 똑같은 겁니다. 그 도덕적 해이죠. 이 도덕적 해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영역이 아주 애매하죠. 애매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부 정보를 썼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증명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제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게 증명이 안 된다 그러면 처벌을 못 하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그 도덕적 해이로 간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정화운동이 일어나면 좀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사회 곳곳이 여전히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금융은 금융대로 뭐 예를 들어 공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공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공기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용어는 공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직원들이 다 직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인이 명확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눈을 부라리고 온갖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지고 감시 감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낮을 수 있고 뭐 그런 경우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 기업이 뭐 손실이 난다고 해도 뭔가 하면 그건 주인이 나는 거지 국가 살림살이가 뭐 손해보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저끼리 알아 할 일이고 그러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투자를 했고 국민들의 소위 재산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세금이 손실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공기업은 태생적으로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은 가능한 한 줄여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뭐 LH라든지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많죠. 많은 공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후진적인 현상입니다. 후진적인 현상이 사실은 이제 그런 기관들이 뭐 한 20년, 30년 전에는 공기업이 아니라 그냥 국가기관이었습니다. 최신청, 그 다음에 뭐
그때 그 건설부 산하금융 기관이었고, 지금 건교부라 그러지만 그런 기관이었죠. 그러니까 후진국에서는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민간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관을 통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경제 발전과 도시, 그 국가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뭐 분명히,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건 인정을 해야죠. 잘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가 거의 선진화됐다 그러면 이제는 그거는 손을 떼야 됩니다. 손을 떼고 공기업화가 아니라 민영화시켜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금융도 그렇고 많은 부분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자꾸 나는 거죠. 금융 아니면 공기업 부분에서, 금융을 포함한 공기업 부분에서. 자, 어쨌든 뭐 말이 헛나갔는데, 대표적으로 은행이라 그러면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업은행을 이야기한다. 상업은행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나라 현재 대표적인 상업은행은 이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은행이라고 하죠. 지방은행. 뭐 그 지역명이 붙어 있는 그런 은행들이 있습니다.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뭐 그런 것 중에서 뭐 제주은행은 신한은행 밑에 있는 그 기관이라서 신한은행에 포함되지만, 강원은행은 아예 없어졌고, 지금 이야기한 부산은행이나 아니면 광주은행이나 제주은행,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행도 그냥 분명히 은행은 이런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인데 기반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거죠. 지역이 있으면 보통 뭐 대출을 지역의 절반 이상 해주라,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지키면서 지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금융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4대하고 버금가는 은행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농협입니다. 농협. 농협이 또 그게 버금가는 은행입니다. 근데 농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런 상업은행의 농협이 있고, 그건 농협중앙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농협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같은 은행이고, 그 다음에 농협 단위조합은, 자, 밑에 있는 이런 겁니다. 밑에 있는 신용조합 형태입니다. 단위조합은 신용조합입니다. 그래서 농협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단위조합은 비은행이고, 중앙회는 그냥 상업은행이다. 라는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좀 특수은행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맹상업은행 간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은행이라고 주장하는 산업은행, 국영은행이죠. 국영. 민영화 안 됐고 완전 국영은행이죠. 옛날에 후진국 때, 외화를 얻어가지고 빌릴 방법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빌려올 방법이 없으니까, 국가 신용을 들고 나가가지고 외국 가서 외화를 빌려와가지고, 그걸 기업들에 빌려주는 역할을 했는 것이 산업은행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뭐 외국 가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외화를 다 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도 필요 없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원화도 넘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산업은행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전히 제일 크게 있죠. 뭐 구조조정 때마다 그걸 담당하는 거의 금융은행들의 제일 수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그 산업은행이 없어지는 때가 뭔가 하면 진짜 우리나라 금융이 선진화된 때입니다. 산업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금융이 선진금융이 덜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거 없애는 게 선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도 될 만큼 금융과 경제와 이 국가 전체가 성숙해야지 그게 없앨 수 있는 거죠. 아직 못 없어지는 거 보니까 아직도 없애려니까 불안하다라는 거죠. 한참 없애려고 그랬는데 9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야 그거 없앴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98년 금융위기 때 산업은행이 모든 은행들을 구조조정시키고 그다음 부실 자산을 다 인수하고 그 문제를 다 해결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런 금융위기가 났나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또 필요하다.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수출입은행과 뭐 기업은행 이런 게 있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 담당하는 공기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행이라고 하면 사실은 옛날 이름은 중소기업은행이었는데 이건 중소기업 금융.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대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했고, 왜 하니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행 금융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중소기업은행은 중소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그 다음에 민영화를 해버렸죠. 민영화라는 것이 여전히 정부가 절반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절반 지분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상장해가지고 팔면서
뭐 그 민영화가 되어 있는 꼴입니다.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우리나라의 은행들입니다. 은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은행이라는 것은 은행 비슷한데 은행하고 여러분들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은행이 아닙니다. 자, 은행 같은데 은행이 아닌 것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 예금을 받고 안 받고 문제입니다. 예금을 받으면 은행이고 예금을 안 받고 투자를 받으면 비은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농협 단위조합 가면 농협도 이제 중앙에는 관계없는데 단위조합 간다 그러면 거기 통장을 만들면 그 조합원으로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조합원으로 통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농민이 아니더라도 개인도 다 그걸 또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분이 희미하게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그러고 뭔가 하면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사실 점포수로는 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기관들이죠. 이런 기관들은 사실은 지역적인 소위 조합기관들입니다. 조합기관.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받는 돈은 예금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금입니다. 투자금이고 그 투자에 대한 이자를 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근데 이제 제일 대표 선수가 저축은행인데 강력한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 세탁을 확실히 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상호신용금고였는데 상호신용금고에서 강력한 로비를 해가지고 저축은행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사람들한테 은행같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가면 그냥 예금이라 그럽니다.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일반 상업은행도 이제 네. 예금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예금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나요? 상업은행도 비은행과 비슷하게? 예, 일반 상업은행도 투자를 하는데, 자, 이 저축에 대한 투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축 이유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저축에 대해 가지고는 저축은 주로 투자를 하긴 하지만,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 제한이 많습니다. 저축에 대해서는 기본은 대부분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대출 이외에 뭔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채권 정도의, 채권도 한국은행이 지정했던 적격 채권 정도,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그런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비은행이 말은 예금이라 하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본질은 투자라는 거죠. 상업은행과 다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은행이 이제 혼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행이라는 것이 현재 은행의 일도 하고 은행 아닌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소위 유니버셜 뱅킹이라고 해서 은행에 가서도 펀드 팔죠. 네. 그거는 이제 은행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은행의 구분이 이제 엄격하게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 구분들이 현실에서. 아니, 그거는 분명히 현실도 그렇습니다. 현실도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그런 은행은 예금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합니다. 자기 알겠습니다. 자본 가지고는 투자를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유가증권도 투자할 수 있지만 은행이 예금 가지고는 자유롭게 투자를 못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채권은 살 수 있지만 채권도 지정된 어느 정도 신용 높은 채권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하고는 달라요. 다른 것이 그거는 이제 지준 관리 차원에서 첫 번째로 이제 지준을 중앙은행이 예치한 부분이 있고 제1지준이고 제2지준 차원에서 그런데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뭔가 하면 수익을 추구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행위는 은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은행은 더 자유롭다는 거죠. 비은행은 완전히 잘해요. 완전히. 네, 거의 알겠습니다. 잘했죠.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대표적인 비은행들은 어디다 투자하냐 그러면 금융상품이 아니라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로 하죠. 그러니까 많은 저축은행이 지금 대부분 다 망했는데 이 부동산 개발자를 끼고 저축은행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러니까 큰 개발 사업 뭐라고 하나 이 쇼핑센터 이제 그런 거를 건설해 가지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도가 났죠, 사실은. 부도가 나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저축은행들이
98년 정도에 저축은행이 98년 그러니까 2000년 들어가지고 저축은행인데 그게 한 200개 정도 있었습니다. 20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남은 게 한 30개인가 40개 정도 남았어요. 160개가 다 망했어요. 다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객들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해가지고 다 망했던 거죠. 망하고 지금 남은 은행들도 대부분 지금 이름만 남아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현재 상업은행에 인수해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만 남아 있지. 예, 그 기능은 거의 다 없어졌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큰 차이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투자 절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 그 객장용, 은행용 뭐 자산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동산 투자, 위험 투자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은행, 비은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듣는 것은 저축은행,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상호, 그 다음에 농협 단위조합,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투자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차이가 나냐 그러면 저축은행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행은 그런 식으로 규제가 감독을 잘하고 그럼 기본적으로 저축이라는 것은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이 금융의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규제감독기관에서는 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금융위기 같은 큰 충격이 발생하면 망하더라. 망하는데, 뭐, 그래서 뭔가 적자가 나가 망한 거는 뭐 할 수 없지만, 뭐, 예를 들어 흑자부도까지 생기더라. 소위 뱅크런이 발생하면 흑자부도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것이 예금보험 기능입니다. 예금보험 기능인데, 그 이야기는 상업은행에 대한 예금에 대해 가지고는 뭐, 어느 정도 액수 내에서는 뭐 은행에 부도가 나가지고 돈이 없더라도 갚아주라. 갚아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를 만들어가지고 보험 기능을 집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훼손이 되면서 사실은 상업은행만 예금보험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다른 기관까지도 뭔가 하면 로비와 온갖 압력과 사회적인 그 분위기를 끌어가가지고 다른 기관까지도 지금 다 이걸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봐가지고 교과서적으로 봐가지고 예금보험은 상업은행만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비은행조차도 거의 예금과 같이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이런 식으로 예금보험을 해주면 사실은 은행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그 돈 다 날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예금보험이 돈 다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저축은행 망하면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낭비한 돈이 엄청납니다.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식으로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불법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도덕적 해로 볼 수 있죠. 관과 뭔가 하면 이 일부 금융기관 일부 사람들이 뭔가 하면 간의 이 도덕적 해이 너무나 전문적이라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고 할지 몰라도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보기에는 금융이 발전하면서 이런 기관들은 정리를 좀 해야죠. 더 이상 이런 기관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금융이 발전하고 직접금융이 되고 나니까 옛날에는 이제 지역금융이 많이 필요했죠. 지역별로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돈 빌리려고 해도 딴 데 중앙에 못 가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역금융기관이라는 논리가 있는 것이고, 뭐 이 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가 잘 운영되냐 그러면 많은 경우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조합을 통해 가지고 몇몇이 뭔가 하면 그 조합원의 이익 아니면 국가의 그 세금을 그냥 타먹는 기관으로 전락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진정 잘 운영되는 조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워낙 관련된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형 저축기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계약형 저축기관은 비슷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분류가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보험이죠.
보험이란 것은 이제 양대로 이야기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입니다. 보험이란 금융기관 이야기하면 뭐 그다음 기타 보험이라고 들 수 있죠. 기타 보험은 재보험 정도가 될 겁니다. 재보험이란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입니다. 보험이란 것은 이것도 위험의 문제입니다. 부도 위험이죠. 아니면 사고 위험, 생명 위험이죠. 이 위험도 없애지 못해요. 상수입니다. 상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한꺼번에 발생해 가지고 금전적인 피해가 많이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분산시키는 거죠. 그걸 해주는 것이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뭐 손해보험이 제일 대표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고는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만 건 정도가 난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사고 때문에 매년 뭔가 하면 한 5조 정도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사고 낸 사람이 그냥 다 부담하면 되지라는데, 사고 낸 사람이 한번 사고 나가지고 뭐 사소한 사고는 괜찮은데 큰 사고 나버리면 한꺼번에 뭔가 하면 뭐 몇 억씩 날아가면서 망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돈 낼 여력도 없고, 그럼 사고 당한 사람은 뭐 치료도 못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제 차라는 것이 많이 다니면서 사고가 많으니까 이제 국가가 법적으로 무조건 보험을 들어라. 네가 못 내면 누가 대신 내줄 사람을 꼭 만들어 놔라 라는 것이 보험인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다 이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람은 사고가 안 나죠. 그러나 한번 예를 들어서 열에 한 명, 한 20명에 한 명 정도는 사고가 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나도 20년에 한 번은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년은 그냥 돈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20년에 한 번 정도 돈 찾아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대신에 뭔가 하면 한 번에 나갈 돈이 아니라 대신에 20년에 한 번이니까 돈은 20분의 1만 내면 되는 거죠, 매년. 그걸 통해 가지고 한 번에 큰 돈 나갈 걸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손해보험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손해보험이죠. 이 자동차 사고가 대표이고, 그 다음 화재, 아니면 해운, 그러니까 배사고, 비행기 사고, 이런 이제 운송기구에서 사고가 많습니다. 그 다음 화재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농작물, 이 농업 부분에서 소위 계절적인, 농업 문제, 그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잠깐,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수업 중이다. 이 유선전화는 어떻게 끌 방법이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운송기구 관련돼 가지고 이런 보험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재보험.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부분에서도 요즘에 이제 흉작대가 대한 보험이 있습니다. 아니, 흉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재해보험, 농업 재해보험. 그러니까 태풍이 왔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보험까지도 이제 손해보험이 해줍니다. 이게 이제 손해보험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이제 뭐 생명에 대한 이야기죠.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됐다. 그러면 자식들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이런 존재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거의 다 살고 늙어서 죽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런 보험은 상속이나 증여 개념이 되는 거죠. 상속이나 증여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생명보험은 사실은 이제 일해야 될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 그 부양가족 그 걱정 때문에 만든 것이 이 생명보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이다. 근데 이제 미국 금융위기 때 보면 참 황당한 일이 하나 생겼죠. 세계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가 AIG입니다. 아메리칸 인슈런스 그룹이라고 있는데, 이 보험회사가 간이 밖에 나왔는데 어떤 보험을 들어줬냐 그러면 부도보험을 들어줬어요. 채권 부도보험을.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 가지고 채권이 부도가 나게 되면 그걸 갚아주는 보험을 들어준 거죠.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뭐 손해보험 영역이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손실 정도를 잘 예측해 가지고 보험료를 적정하게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되는데, 자, 그게 뭔가 하면 이게 보험을 들어줄 수 있을 정도냐라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대부분 경우에는 부도가 잘 안 납니다. 특히 국채 중심인데, 국채 같은 경우는 부도가 잘 안 나고, 뭐, 신용도 높은 채권 같은 경우는 부도가 잘 안 나죠. 안 나기 때문에 그 보험을 들어가지고 팔 때는 뭐, 좋았지, 뭐, 그냥 가가지고, 그냥 보험료만 받는 거니까.
계속 받아가 좋아가지고 막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팔아라 그러니까 좋다고 얼씨구 만들어 팔았죠. 팔았는데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니까 뭔가 하면 뭐 저기 뭐 CDO가 엄청나게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꺼번에 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 보험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드는 것이 생명이나 사고가 이제 준대. 일반적인 사고가 넘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런 금융사고까지 보험 들었다가 금융기관이 망합니다. 황당한 예였죠. 어쨌든 그것도 아주 황당한 예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보험회사.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도 지금 AIG 같이 아니면 뭔가 하면 큰 보험, 큰 사고는 굉장히 보험료가 큽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큰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면 보험회사 주가가 완전히 출렁거립니다. 뭐 대형 사고는 어떤 것이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비행기가 하나 떨어졌다. 비행기가 하나 떨어지면 보통 200명, 300명이 죽죠. 뭐 그러고 뭐 그 온갖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대형 사고는 이거였습니다. 유전에서 사고가 났다. 걸프만 유전에서 사고가 났다. 아니면 알래스카 유전에서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유전사고. 그러니까 걸프만 유전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영국 보험회사가 거의 완전히 부도까지 갔습니다. 부도는 아니지만 뭐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다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하면 이제 그 보험을 받아준 보험회사가 완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남 위험 관리해주는 보험회사가 지 위험도 관리 못하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재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이 큰 이 손해, 재보험은 자기가 인수를 하지만 그걸 다 자기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분산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재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보험에 보험을 듭니다. 보험에 보험을 듭니다. 원래 이제 그게 위험관리 기본 준칙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생명보험 회사들이 있다. 이제 손해보험 회사들이 있다. 큰 재보험은 다 조금만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는 다 분산시킵니다. 뭐 제일 크게 가는 게 대부분 제일 많이 가는 게 영국 로이드 회사. 그러니까 보험의 시초가 뭔가 하면 해운보험이 시작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된 보험회사죠. 그래서 그 회사에 보통 재보험을 많이 들죠. 그래서 외국의 재보험을 들기도 하고 국내의 재보험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을 들어놓는, 그러니까 금융손실, 큰 사고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돈 나갈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보험을 나누어 두는 거죠. 그런 보험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 파트라고 이야기하면 기금, 뮤추얼 펀드, 뭐 이런 펀드들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스 회사는 이게 분류가 좀 이상한데 이 파이낸스 회사는 비은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비은행.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가 남아있나? 소위 외환위기를 만든 주범이 이 파이낸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종금사, 옛날에 종합금융회사라고 했죠. 종금사라는 것은 상품은 CP입니다. 기업어음을 다루는, 기업어음을 할인해 주는 것이 종금사의 주 역할입니다. 소비자 및 기업 대출, 주가 기업 대출이죠. 기업 대출 해주는 건데 종합금융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다룹니다. 다 다루는데 뭐든지 능력이 없이 잘못 다루다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이 됐죠. 그러니까 뭐 다 이 영업 범위를 넓히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뭔가 하면 덩치를 마구마구 키우면서 97년 정도 되니까 자 우리 해외 영업도 하겠다 라고 하니까 뭐 하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종금사가 이제 해외 영업을 하면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특히 이제 망한 것이 태국 바트와 채권을 사가지고 이자율이 높으니까 어때요? 이자율이 한 20% 30% 됐습니다. 왜 이자율이 높냐? 이유가 있죠. 부도가 날 테니까. 부도 날 테니까 아무도 안 사고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높은 이자로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그냥 파는 거죠. 뜨리로 파는데 뜨리로 채권을 싸게 파니까 이자율이 높네 라고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종금사들이 가가지고 그걸 사들여가지고 외환들여가지고 그걸 사들였는데 그게 다 부도가 나버리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걔들한테 빌려줬던 거죠. 실제 외환보유고가 뭔가 하면 이 장부상에는 거의 한 400조 원 정도 있었습니다. 한 350조 원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 외환보유고를 써야지 그러니까 한 푼도 없는 거죠.
대부분 다 걔들한테 빌려줘가지고 그게 그런 쪽에 빌려줘가지고 그 돈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파이낸스 회사입니다. 종금사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뒤에 종금사는 지금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고 몇 년에 걸쳐서 다 망하고 지금은 하나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도 이제 은행 자회사로 하나 정도 남아있습니다. CP, 기업어음 할인. 뭐 기업어음 할인은 사실은 은행이 주 영역입니다. 은행도 당연히 다 합니다. 그래서 종금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CP가 할인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뭐 차이는 있죠. CP인데 은행은 진성음 중심으로 할인해주고 파이낸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 문방구 채권 같은 거를 이제 할인해 주는데 뭐 그래서 이제 좀 이 기업 대출이 굉장히 이제 부실한 대출이 많았죠. 부실한 대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자, 증권사라고 이야기하면 증권사는 이제 증권 파트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면 뭐 더 넓게 이야기하면 투자은행이라고 하죠. 그거는 첫 번째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는 증권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만들어내는 거라는 것은 소위 돈 필요한 사람이 돈을 필요하다, 돈을 조달 좀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증권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돈을 주는 겁니다. 조달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걸 IPO라고 그러죠. 이니셜 퍼블릭 오프닝. 아마 오늘 SK바이오 IPO가 오늘 이루어지죠. 오늘 상장 처음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정부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이제 일단 뭔가 하면 이 금융시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정부사들은 첫 번째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상품 간의 거래가 되죠. 거래를 이제 원활하게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대부분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사고 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이죠.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필요한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도록 거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이 그냥 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좀 불안하고 잘 모르겠더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리 투자를 해주죠. 대리 투자를 해주는 것이 이제 펀드입니다. 펀드를 운영해 주는 겁니다. 펀드를 운영해 가지고 증권사들이 이제 전문 투자 인력들이 자기들이 뭐 어떤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개인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걸 대신 운영하는 거죠. 운영해 가지고 성과에 따라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주는 펀드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증권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는 이제 증권 파트에서 우리나라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증권은 소위 IPO라든지 아니면 브로커리지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위 투자은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투자은행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나? 증권사, 자산운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를 대신해 주는 것이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뮤추얼 펀드, MMF, 해치 펀드 뭐 이런 정도의 펀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다르죠. 뮤추얼 펀드에 가까운데 우리나라는 실제적인 뮤추얼 펀드는 없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이걸 대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MMF는 사실은 이게 이제 증권사보다는 주로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그 단기 금융상품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 해치펀드는 이제 뭐 그냥 개인적인 투자 클럽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투자 클럽. 뭐 100명 이하 개인끼리 모여가지고 투자 클럽인데 100명이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액수가 얼마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건 대부분 거액 투자자들이 모이는 투자 클럽이죠. 투자 클럽이고 뭐 자기들끼리 투자 클럽이니까 뭐 멋대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규제나 감독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유명한 펀드들이 있죠. 뭐 퀀텀 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펀드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걸 사람들이 좀 했는데 이게 진짜 전문성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이런 해치 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사기꾼들의 사기가 많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이건 진짜 잘하고 아는 사람 아니면 할 게 아닌 겁니다. 해치 펀드는. 그리고 개인이 1억 2억 들고 절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해달라 이거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해치펀드에 투자한다 말하면 거액 자산가고 그 다음에 1억도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그 펀드를 그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국가가 나와가지고 세밀히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자기가 뭔가 하면 아무 위험 규제 없이 멋대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투자한 거지, 정부의 감독 내에 투자하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정부의 감독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위험 관리 같은 거는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오로지 수익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대상은 무한히 많죠. 뭐 세계적인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종종 신문에 나오는 것이 뭐 북한 펀드, 북한 채권. 그러니까 그 30년, 40년 전에 북한이 외국에서 빌린 돈에 대한 채권, 뭐 이런 것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 북한 채권에 대한 소위 통일되고 나면 아마 그 채권이 책임이 뭐 우리 이 남쪽 정부가 승계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돈은 갚아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죠. 뭐 안 되면 어떡하냐, 또 그것도 관계없어요. 가격이라는 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팔면 되죠. 굳이 통일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또 떨어지면 또 파는 것이고,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금융 상품입니다. 뭐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외국 환이라든지 퀀텀 펀드는 유명한 것이 이제 중앙은행하고 이제 많이 붙었죠. 근데 퀀텀 펀드가 중앙은행하고 붙어가지고 패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국 중앙은행하고 붙어도 이겼고,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어쨌든 금융위기 날만한 나라는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대부분 이겼죠. 그러니까 냄새를 잘 맡죠. 금융위기가 날만한 나라다 라는 것을 냄새를 맡으면 당장 그 나라에 뛰어가지고 그 나라 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환을 팔아버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들의 공적인 셈이죠. 헤지펀드는. 어쨌든 뭐 그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기관이다 하는데, 이 부분은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한 것이, 자, 기본적으로 금융은 성장 산업이죠. 왜냐하면 경제가 커지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돈이 많으면 당연히 금융은 성장합니다. 돈이 많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고용 차원에서는 퇴보 산업이지만,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지만 금융 산업은 굉장히 커집니다. 커지면서 갈수록 이 기관 자체도 분화합니다. 시장도 커지고 기관도 분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관이 자꾸 나오고 새로운 금융기관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매년 이걸 새로 써야 될 만큼 변화가 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그 다음에 또 나라마다 그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딱 잘라가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뭐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또 우리나라 현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모를 본다 그러면 여기도 뭐 은행,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자산 규모를 보자라는 건데, 이것도 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는데, 단지 이걸 보면, 미국 경우를 보는데 보면 추세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금융의 어느 기관이 더 세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그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이겁니다. 상업은행이 80년대 자산이 제일 많았다 하는 거죠.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뭐 많은 것이 연기금, 그 다음에 생명보험 이런 거죠. 이런 거죠. 1등, 상업은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 비은행들, 그 다음에 연기금, 생명보험. 쭉 지나가 2013년에 봅시다. 여전히 상업은행이 1등입니다. 그런데 2등은 보이지 않는 데서 2등이 튀어나왔습니다. 뭐냐? 저 밑에 있던 뮤추얼 펀드. 이게 없었죠. 이게 2등이고, 액수도 뭔가 하면 비슷비슷하죠.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이 비은행은 상대적으로 이 비율이 보면 이게 절반 됐는데 절반보다 훨씬 적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생명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금이 확 컸죠. 확 커가지고 거의 뭐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거의 이거 정도 비슷하게 갈 정도로 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금융이란 것은 은행 중심의 금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은행의 위상, 은행의 비중이 줄어든다.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의 비중이 높아진다. 정권이 뭐 어떻게 발행돼가 어떻게 돌고 해도 뭔가 정권 전체에 있는 양을 보자라는 거죠. 그럼 뮤추얼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제일 많겠죠. 뮤추얼 펀드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은 정권의 양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간접 금융보다는 직접 금융의 규모가 커졌다. 간접 금융은 상대적으로 줄고, 절대적으로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줄고 직접 금융이 늘어난다. 그게 이제 큰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기타 금융의 기능은 점점점 쪼그라듭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기관 중에서 뭔가 은행만 남아있고 대부분 나머지는 곧 거의 명멸을 불이 꺼질 정도로 이제 이 기능은 이제 퇴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권 파트가 굉장히 커지고, 정권이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도 있죠.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커진다. 연기금이라는 것이 이제 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고, 미래를 위해 가지고 노인들이 저축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 저축이 다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 뭐 그런 것도 반영한 금융의 변화, 그리고 형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인데, 이 정도 심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그런 추세고, 그 다음에 점점점 그 추세가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금융중개기관까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금융이란 것은 아까 뭐 LH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금융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부실이 많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가 많을 수 있는, 아니면 불법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의 확산,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문제를 경감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에 대해 가지고는 규제 감독을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아까 질문을 했는데, 은행에 대해 가지고는 은행 돈, 그러니까 즉 일반 사람들의 예금이라는 것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또 하나 관리하는 이유 자체가 하나가, 통화 신용, 그러니까 신용 창조의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신용 창조, 통화량이란 것은 M1, M2 같은 거는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서 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은행 기관을 통해 가지고 신용 창조되는 그 채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것은 은행 영업 자체가 바로 통화량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일이 관리 못할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양도 항상 제대로 잘 관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합니다. 규제 감독. 즉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감독을 하고, 제일 큰 내부자 거래. 이거 제일 큰 거죠. 내부자 거래. 지금 이제 LH도 내부자 거래 때문에 문제가 됐고, 금융도 사실은 정권 부분에서는 이제 이 내부자 거래가 가장 첨예하게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이익을 어떻게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중개기관의 건전성 확보. 이것은 이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차원에서 안 망하도록 엄청나게 감독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금융을 못하게 하죠. 그게 이제 진입 규제고, 그 다음에 정보를 공시. 그러니까 상태를 항상 정확하게 잘 알려야 되고, 자산과 업무에 대한 제한. 아까 이야기했죠. 함부로 아무데나 투자를 못한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뭔가 하면 그거를 사고를 불을 끄는 장치로서 예금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뱅크런. 은행이 적자로 부도나는 건 할 수 없지만 뱅크런 때문에 흑자 부도를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제도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제한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항상 문제인데, 경제학자들은 무조건 뭔가 경쟁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경쟁 제한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인데, 금융에 대해 가지고는 경쟁 제한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익 경쟁을 하다 보면 더 기업의 안전성에, 그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위험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공공재다. 그게 공공재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금융이 망하면 실물이 아주 괜찮은데 금융 때문에 실물이 망하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쟁 제한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련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건 미국 법이고, 그러니까 이 교재가 이제 미국
사람이 지은 책이 돼가지고 미국의 제도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랄까 시스템 기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이제 참고로만 보면 될 겁니다. 자, 이상이 이제 금융에 대한 기관으로서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질문. 교수님, 그 예. 비은행과 투자은행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그 비은행,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거 예시 들으셨잖아요. 예. 그 비은행이라는 거는 형태는 상업은행이랑 비스무리한데 이제 실질적으로 예금이 아니라 이제 투자 형태인 거고, 그 이제 투자은행 자체는 그런 어떤 예금 형태조차 아니고 그 뭐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상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뭐가 정확한 차이? 투자은행과 비은행. 결국에는 투자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비은행이 그 주식 투자는 못할 겁니다. 비은행마저도. 비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랄까 소위 대출 같은 투자를 하던 것이지 대출 같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조합원의 돈 가지고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못하고 그다음에 투자은행은 우리나라 그냥 정권사다라는 거죠. 주식이나 채권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거래를 대신해주고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펀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펀드가 뭐냐라는 얘기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펀드를 운영하는 건 아니죠. 저축은행 자체를 펀드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펀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대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개인 투자 돈을 맞아가지고 대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가증권에. 그런데 펀드도 우리나라에서는 펀드도 뭔가 하면 나는 이 펀드는 어떤 데 투자하는 펀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형이다, 주식형이다, 채권의 몇십 프로, 주식의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주식도 어떤 분야를 한다라는 걸 명확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매번 뭔가 하면 이 설정하고 목표 설정 액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정산해 가지고 언제 문 닫는다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일종의 뭔가 하면 제한적인 기금일 따름이 있죠. 근데 저축은행이라든지 비은행은 그런 게 좀 아니죠. 개인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비은행이 상업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접근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은행과 똑같이 보죠. 거의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저축은행과 아니면 우리은행하고 차이를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리고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구분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보면 또 근데 또 이야기하죠. 다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네. 더더군다나 차이가 없는 것이 예금보험이 동일하게 됩니다. 예금보험이 저축은행도 예금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투자가 망하더라도 그 예금 물론 이제 액수 제한 2천만 원이니까 제한이 있죠. 그 내에서는 저축은행에 저축이라는 돈도 절대 안 떼입니다. 그런데 펀드는 투자은행에서 투자한 것은 거기에 대한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확실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됐습니다. 또, 또 더 질문이 있으면 채택을 해줘도 좋고, 나중에 문자로 남겨줘도 좋습니다. 예, 그럼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